클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재미있는 여인 야담,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한양 어느 마을에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을 많이 잡아 명성을 떨치던 김완식이라는 포도 군관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김포교가 부하 한 사람을 데리고 순찰을 하고 있었는데 저쪽에서 포졸 한 명이 숨을 헐떡이며 달려오더니 김포교에게 허리를 굽히며 말하였어요. 군관님, 큰일이 났으니 급히 가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인데 그러냐? 어디 싸움이라도 난 것이냐? 싸움이 아니라 사람이 죽었습니다요. 뭐, 사람이 죽어? 살인사건이 났단 말이냐? 예, 다방골에 사는 변첨지가 갑자기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 그럼 누가 죽였다고 하더냐? 군관님도 참. 누가 죽였는지 알면 군관님께 여쭐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범인이 누군지 모르기에 큰일 났다는 거지요. 그래, 그럼 지금 현장에는 누가 와 있느냐? 박포교님이 오시기는 했지만 진범이 누구인지 알아내지 못하고 있어서 야단입니다. 박포교는 김포교와는 친분이 있는 집안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포교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출내기였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어서 가보자. 하여 김포교가 급히 변첨지 집에 이르러서 박포교에게 조사한 결과를 물어보았지만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변첨지라는 사람은 장안에서도 소문난 큰 부자였기에 그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만 해도 수십 명이 넘었으며 아침 저녁으로 드나드는 사람들이 하도 많았기에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몰라 박포교는 정신이 얼떨떨하기만 할 뿐이었어요. 그런 판에 경험 많고 수완이 좋은 김포교가 나타났기에 박포교는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상자님, 마침 잘 오셨습니다. 아직까지는 뭐라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마는 범인이 누구인지 대충 짐작은 갑니다. 그래, 그것이 누군가? 네, 변첨지가 자식이 없어서 수양아들로 데리고 있던 원식이라는 자와 변첨지의 처조카가 되는 최순재, 이렇게 두 놈 중 하나가 아닐까 합니다. 조사해본 결과 수양아들인 원식이는 얼마 전부터 변첨지가 매우 미워하여 아직까지 장가를 들이지 않고 있고 그에 반해 처조카인 최순재는 매우 사랑했던 모양입니다. 그로 인한 서로의 다툼이 원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럴 수도 있겠군. 그럼 지금부터는 내가 한번 조사해보겠네. 하여 김포교는 먼저 수양아들인 원식이를 불러 조사했는데 그는 사람됨이 매우 온순하고 나약해 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말을 하면서도 계속 눈물을 흘리는 것으로 보아 아무리 수양합이라고는 해도 그처럼 무자비한 짓을 했을 사람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변첨지가 죽은 날 밤에는 집에 없었다고 변명하면서도 그 시간에 어디에 있었는지는 끝까지 말하지 않는 점이 매우 괴이하고 수상했어요. 하여 집안 사람들에게 그가 그날 집에 없었느냐고 물어보았더니 밤늦게 들어왔는지는 몰라도 자기들이 잘 때까지는 보이지 않았다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래서 김포교는 처조카인 최순재도 불러 조사하게 되었는데 그는 수양아들인 원식이에 비해서 매우 똑똑하고 영리해 보였어요. 그는 묻는 말에 대해서 명확하게 대답하였는데 그날 밤에 어떤 기생의 집에서 잤다는 말을 할 때는 매우 부끄러워하는 태도를 보이기까지 하였습니다. 하여 김포교가 즉시 그 기생집에 사람을 보내 알아보았더니 언제 갔는지는 모르겠으나 초저녁에 와서 술을 마시고 함께 잔 것은 확실하다고 기생이 대답했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김포교는 두 사람이 사용하는 괴짝들을 조사해 보았는데 원식이의 괴짝 안에는 피 묻은 칼 한 자루가 있었고 순재의 괴짝 안에는 이렇다 하게 여겨지는 물건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때문에 김포교는 박포교에게 이렇게 말하였어요. 여보게, 내가 생각하기에는 수양아들인 원식이 놈이 수상하니 자네가 본청으로 데려다가 본격적으로 신문을 해서 결말을 지워버리게. 라고 하자 박포교가 고개를 끄덕이며 역시 제 생각과 같으시군요. 라고 대답하고는 즉시 나졸들을 시켜 원식이를 본청으로 끌고 가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박포교와 함께 술을 한 잔 마시고 얼큰하게 취해 집에 돌아온 김포교는 그날 자기가 처리한 사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았어요. 나이가 이제 겨우 20살 남짓한 그야말로 장래가 구말리 같은 젊은이의 생명이 좌우되는 중대한 사건이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자기가 혹시 소홀하게 처리한 부분이 없지 않을까 하고 다시 한번 조사한 내용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는데 불현듯 그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처조카인 순재라는 놈이 기생집에서 잤다면 일찍 일어났든 늦게 일어났든 간에 기생도 함께 일어나 손님을 보냈어야 자연스러운 일이 아닌가? 어느 때 갔는지는 모르겠으나 초저녁에 와서 술을 마시고 잔 것은 확실하다고 말한 것은 어쩐지 좀 이상하지 않은가?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 같은 의문은 이내 그의 머릿속에서 사라져버렸어요. 그것은 수양아들인 원식이가
수상하게도 그날 밤 잠을 잔 곳을 말하지 않는 데다가 범인을 살해하기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칼이 이미 발견되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 확실한 증거물이 나온 이상 나로서도 이제 더 이상 어쩔 수가 없지 않은가. 한편 박포교는 원식을 포청에 가두어 놓고 정식으로 조서를 꾸며 포도대장의 승인을 받아 그의 사형 집행일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박포교는 그런 일을 처음으로 처리하는지라 마음이 편치 않았고 무엇보다도 자기 손으로 젊은 청년의 목숨을 끊는다는 것이 마음에 걸렸어요. 하지만 그가 자백을 한 후에 진범이라고 생각되는 새로운 용의자가 나타나지도 않았기에 조사 결과를 뒤집을 수는 없었습니다. 김포교 역시 원식의 사형이 결정되었다는 소식을 전해 듣자 다시 한번 가슴이 섬뜩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따지고 보면 자기가 그를 진범이라고 지목한 당사자이기 때문이었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난 어느 날 김포교가 어쩐지 가슴 한 구석이 빈 것 같은 기분에 빠져 술 한 잔을 마시고 있었는데 바로 그때 그의 집 문 앞에서 갑자기 여자의 울음소리가 나더니 예쁘게 생긴 처녀 하나가 앞마당으로 들어와 김포교 앞에 엎드리며 울음 섞인 목소리로 말하였어요. 이런 모습으로 배웁는 것이 매우 부끄럽고 황송하옵니다. 저는 변원식과 정혼한 여자이온데 그에 대해서 자세히 조사해보니 그는 변첨지의 수양아들이 아닌 친아들이며 그날 밤에는 마포 강가에 사는 의부의 집에서 잔 것이 확실합니다. 아니, 대체 그것이 무슨 말이더냐? 수양아들이 아니고 친아들이라고? 깜짝 놀란 김포교가 눈을 크게 뜨며 이같이 되묻자 그녀가 격한 목소리로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자기를 낳아준 친부모를 죽이는 사람이 어디 있겠사옵니까? 원식도령이 자기가 잠잔 곳을 말하지 못한 것은 의붓 아비가 세상에 드러내지 못할 일을 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원식이가 이미 자기가 범인이라고 자백을 하지 않았더냐? 그것은 변첨지의 마누라가 자기 조카에게 그 집 재산을 주려고 원식도령을 미워한 까닭에 아버지처럼 자기도 뒤따라 죽으려고 했었기 때문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라. 변첨지의 아내는 후사를 잊지 못하면서도 투기가 대단하여 변첨지가 어떤 여인의 몸에서 얻은 원식이를 집에 들이지 못하게 하였답니다. 하여 어쩔 수 없이 마포에서 생선장수를 하는 박가에게 맡겨서 기르게 하였지요. 그러던 중 하루는 박가가 어떤 사람과 싸우다가 뺨을 한번 쳤는데 그 사람이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때문에 박가는 그것이 살인사건으로 확대되지 않을까 걱정하며 시골로 도망을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어찌 되었는가? 하여 이리저리 도망쳐 다니던 박가는 몇 년 만에 다시 마포로 오기는 했지만 세상에 소문이 무서워 드러내놓고 나다니지 못하고 원식도령하고만 남몰래 만나고는 했답니다. 원식도령은 변첨지가 살해당하던 날 밤에도 의부인 박가의 집에 있었지요. 하지만 박가가 그런 사정이 있는 사람이었는지라 그에게 무슨 불똥이라도 튀게 되지 않을까 하여 잠자던 장소를 말하지 못했던 것이랍니다. 그러니 김포교님께서 이처럼 억울한 사정을 잘 살피시어 억울한 사람 하나를 살려주십시오. 지금까지 말한 것들이 모두 사실이었다. 제가 어찌 털끝만큼이라도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모두가 사실이옵니다. 이렇게 긴 이야기를 끝낸 처녀가 이윽고 목 놓아 울기 시작하자 김포교가 길게 한숨을 내쉬며 물었습니다. 그대의 이야기는 잘 들었다. 그런데 그런 사연을 어떻게 해서 알게 되었느냐? 김포교의 말에 여자는 울음을 멈추고 차분하게 다시 말하였어요. 제 남편이 될 사람이기에 의논할 데가 있으면 어디라도 찾아다니며 알아보려고 하였지요. 그랬더니 지금 별감으로 계시는 저희 이종사촌 오라버니가 제 처지가 불쌍하다면서 발벗고 나서서 조사하여 알게 된 것입니다. 하오니 한번 불러서 자세히 물어보시고 죄 없는 사람을 꼭 살려주십시오. 그래? 알았으니 그대는 이제 그만 집으로 돌아가거라. 하고 대답한 김포교는 처녀가 돌아가자 마음속으로 혼자 이렇게 중얼거렸어요.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다. 그렇지 않아도 뭔가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어 답답하던 차에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 속이 다 시원해지는군. 그리고는 서둘러 포조를 보내 기생 개월이를 잡아오도록 명했습니다. 하여 김포교가 포청에 들어가 앉아있으려니까 기생 개월이가 연행되어 왔는데 얼굴이 창백해진 채 부들부들 떨고 있었어요. 그런 개월의 모습에 김포교가 빙그레 웃으며 말하기를. 개월아, 그토록 겁내지 말고 거기 앉거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물어볼 말이 있는데 바른 대로 말하면 곧 보내주겠다. 그러니까 사실대로 이야기해야 된다. 알겠느냐? 라고 말하자 그녀는 잔뜩 겁먹은 얼굴로 대답하였어요. 그럼요. 제가 어느 앞이라고 감히 거짓말을 하겠어요. 그럼 묻겠다. 변첨지의 처조카인 순재라는 놈이 너희 집에서 자고 갔다는 말을 해달라고 부탁을 받자 너는 내게 거짓말을 했지? 개월이는 잡혀올 때부터 혹시 그 일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여 어떻게 해야 좋을까 하고 생각하다가 더듬거리면서 말하였어요.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에요. 자고 가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잤는데 언제 갔는지는 모르겠다는 이야기냐? 예, 초저녁 때 분명히 자기는 했는데 언제 갔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 그 말이 사실이었다. 예, 그러자 순간 김포교가 두 눈을 부릅뜨면서 옆에 놓았던 육모방망이를 꽉 쥐며 호령하듯이 말하였어요. 입술에 침이나 바르고 그런 거짓말을 해라. 이 육모방망이로 얻어맞아 어디 하나가 부러져야 사실대로 말을 하겠느냐? 이 같은 엄포의 개월이가 사시나무 떨듯하자 김포교가 계속해서 말을 하였어요. 기생이 손님을 끼고 자다가 그 손님이 밤중이건 새벽이건 간에 일어나서 간다고 하면 따라 일어나 대문 앞까지 가서 전송하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너는 같이 자던 손님이 언제 갔는지도 모르고 잠만 잤다는 거냐? 김포교의 물음에 개월이는 아무 말도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순재라는 그놈 말이다. 초저녁부터 기생을 끼고 자다가 슬그머니 일어나 돌아갔다니 그놈은 밤이슬을 맞으러 다니는 도둑놈이었단 말이냐? 개월아, 공연히 딴소리 하지 말고 바른대로 말해라. 그렇지 않으면 괜히 너만 고생하게 된다. 김포교가 이처럼 어르고 달래자 개월이도 더 이상 발뺌을 하면 정말로 혼이 나겠다는 생각을 한 것인지 자기가 했던 말의 내용을 바꾸었어요. 사실은 그날 최순재는 저희 집에서 자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하도 간곡하게 부탁하기에 무슨 일인지도 모른 채 거짓말을 했던 것이오니 제발 목숨만은 살려주세요. 진작에 그렇게 말할 것이지. 하여 김포교는 서둘러 개월이가 자백한 내용을 토대로 새 조서를 작성해 놓고 미리 잡아다가 다른 곳에 가두었던 최순재를 불러 개월이와 대지를 시켰습니다. 내 이놈 개월이가 이미 다 자백하였다. 허니어서 바른대로 말해라. 변첨지가 죽던 날 밤 너 개월이 집에서 자지 않았지? 우선 그것부터 대답해라. 김포교의 이 같은 엄포에도 최순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다 알고서 묻는데도 바른대로 말하지 않으면 내게 돌아갈 것은 이것뿐이다. 하며 김포교는 육모방망이를 들어 그의 어깨를 후려치며 큰 소리로 말하였어요. 이놈아, 일이 이렇게 되었는데도 자백하지 않을 거냐? 어서 대답하거라. 그러면서 김포교가 한 번 더 후려치려고 육모방망이를 들어올리자 최순재가 손으로 몸을 감싸며 말하기를. 그렇지 않습니다. 저 개월이가 겁이 나서 횡설수설하는 것이지 제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놈아, 내가 아무리 발뺌하려고 해도 하늘에서 변첨지가 내려다보고 있다. 내가 네 고모와 짜고 변첨지의 재산을 모두 차지하기 위해 변첨지를 죽인 후 그 죄를 원식이에게 덮어씌우려고 그 칼을 원식이의 괴짝 속에 몰래 넣어둔 것이 아니더냐? 이렇듯 모든 것이 명명백백한데 끝까지 거짓말을 할 작정이냐? 아무래도 안 되겠다. 이놈을 데려다가 형틀에 묶어 매우쳐라. 그리고 다음날 아침 원식과 정혼한 처녀의 이종사촌이 된다는 별장 최준모를 불러 누명을 쓰고 있는 변원식에 대한 새로운 서류를 꾸몄습니다. 그리고는 진범인 최순재의 자백을 받아내고자 포청으로 향했어요. 깐깐하고 치밀한 성격을 가진 최순재였지만 계속되는 매질과 김포교의 불호령에 결국 범행을 자백하게 되었습니다. 하여 김포교는 그날 밤을 꼬박 지새면서 진범인 최순재의 자백서를 정리하여 다음날 아침 포도대장에게 제출해놓고 누명을 쓴 원식의 사면장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내일이 사형 집행일이라 사면장이 빨리 나와야 할 텐데. 그러나 포도대장은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소홀히 처리할 수 없었기에 김포교가 올린 서류의 내용을 한자 한자 빠지지 않고 읽으며 면밀하게 검토를 하였습니다. 하여 다음날 아침 포도대장은 비로소 결재를 내리고 사면장을 써주었는데 사형시간이 거의 다 되어서였어요. 때문에 김포교는 말을 타고 달려가며 크게 걱정을 하였습니다. 시간이 너무 지체되었어. 이미 사형을 집행했는지도 모르겠는걸? 그렇게 되었다면 진짜 낭패로다. 그렇게 급한 마음에 사형장 앞에 이르러서 보니 천만다행으로 그때까지 형이 집행되지 않은 것 같았어요. 하여 서둘러 말하기를. 사형 집행 중지, 사형 집행을 중지하시오. 하고 소리치며 형장으로 뛰어들어 형관에게 사면장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되어 젊은 나이에 억울하게 목이 잘릴 뻔했던 원식은 천우신조로 다시 청천배기를 볼 수 있게 되었어요. 하여 원식과 그의 정혼녀는 김포교를 평생의 은인으로 모시며 오랫동안 행복하게 잘 살았다는 오늘의 이야기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옛말에 숟가락들 힘만 있어도 구독과 좋아요를 누른다 하였사옵니다. 부디 구독하여 주시옵소서.